한별아. 종로의 어느 술집, 거래처 접대 자리에서 술을 따르던 여자.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남자의 심장이 멈췄어요. 10년 전 집을 나간 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가족 사진에도 못 들어가고 밥도 따로 먹고 유치원도 못 갔습니다. 17에 3만 원 들고 집을 나간 뒤로 10년째 소식이 없었어요. 그 아이가 지금 술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와 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연은 사람으로서 작은 관심조차 받지 못했던 한 여자가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서울 종로의 어느 겨울밤. 세무사 한재석은 그날 밤 자신이 왜 그곳에 갔는지 아직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재석아, 오늘 저녁 한 잔만 하자.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다 알아. 대학 동기 민철의 전화를 받은 건 오후 5시쯤이었어요. 재석은 거절하려다 말았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어 봤자 미칠 것 같았거든요. 한 달 전부터 시작된 로비 의혹 기사가 재석의 인생을 갈아엎고 있었습니다. 유명 세무사 한재석, 국세청 간부에게 뒷돈. 전달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퍼지면서 27년간 쌓아온 신뢰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죠. 기사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기사가 뜬 다음 날부터 거래처 3곳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고 이번 주에만 2곳이 더 떠났습니다. 57살. 재석은 처음으로 자신이 늙었다는 걸 느꼈어요. 여기가 어디야? 차에서 내린 재석은 골목 안쪽의 간판을 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별빛 라운지라는 이름의 단란주점. 번쩍이는 네온사인 아래로 화장 짙은 여자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야, 나 이런 데 안 가. 알잖아. 에이, 그냥 술 한잔 하는 거야. 잠깐만 얼굴 비추면 돼. 민철이 재석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재석은 한숨을 내쉬며 따라 들어갔어요. 어차피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좁은 계단을 올라가자 퀴퀴한 담배 냄새와 싸구려 향수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서너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양주병이 놓여 있었어요. 재석은 구석에 앉아 입술만 축이듯 술을 마셨습니다.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랐어요. 그때였습니다. 무대 쪽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고개를 돌려 무대를 바라보는데 조명 아래 한 여자가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짙은 화장에 검은색 드레스,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재석은 무심코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 얼굴, 화장이 진해서 처음엔 헷갈렸습니다. 눈두덩이 짙게 칠한 아이섀도, 도톰하게 바른 입술, 또렷하게 그린 눈썹. 하지만 조명이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는 순간 재석은 숨이 멎었어요. 저 이마 선, 저 코, 저 턱. 10년이 지났어도 딸의 얼굴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재석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한 사장님, 괜찮으세요? 민철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재석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한별. 재석의 입술에서 작은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 없는 이름. 무대 위의 여자는 노래를 끝내고 손님들 사이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테이블 이곳저곳을 돌며 술을 따르고 웃음을 짓고 재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니야, 착각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화장이 너무 진해서 헷갈린 거라고.
딸은 10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이렇게 우연히 종로의 단란주점에서 마주칠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움직일 때마다 재석의 시선이 따라갔어요. 그녀의 걸음걸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버릇,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왼쪽 눈꼬리, 화장 아래 감춰진 얼굴, 분명히 한별이었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이쪽을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찰나였어요.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순간. 하지만 재석은 분명히 봤습니다. 여자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그리고 곧바로 무표정해지는 것을. 여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재석 따위는 처음부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것처럼. 재석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저 애가 나를 알아본 건가? 재석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며 민철에게 말했어요. 나 먼저 간다. 뭐? 야, 갑자기 왜 그래? 속이 안 좋아서. 대답도 제대로 듣지 않고 방을 나왔습니다. 좁은 복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재석은 골목 어귀에 서서 허리를 굽힌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미쳤어. 내가 미쳤어. 10년이나 지났는데 17살 때 집을 떠난 아이가 27살이 됐습니다. 하지만 화장을 아무리 진하게 해도 딸의 얼굴을 못 알아볼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 건물 옆문이 열렸습니다. 직원 출입구 같은 작은 철문에서 아까 그 여자가 나왔어요. 코트를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은 무대 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장을 대충 지운 얼굴, 지친 어깨, 바닥을 보며 걷는 발걸음.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을 보는 순간 재석은 확신했습니다. 한별이 맞았어요. 여자는 재석을 보지 못한 채 골목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재석은 본능적으로 그 뒤를 따랐어요. 여자는 화려한 거리를 빠져나와 점점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네온 사이는 사라지고 낡은 건물들과 좁은 골목만 남았어요.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여자는 어느 건물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시원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희미하게 켜진 복도 불빛, 쪽방촌 근처의 낡은 고시원. 여자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석은 모퉁이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별이 왜 저기서? 만약 저 여자가 정말 딸이라면 왜 저런 곳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석아, 지금 어디야? 78살의 어머니 우명숙. 날카로운 목소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밖에 잠깐 나왔어요. 이 밤중에 술이라도 마셨어? 네. 내일 아침 집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석은 다시 건물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에서 27년 전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30살 결혼 직전 잠시 만난 여자 사이에서 낳은 갓난아이를 어머니에게 떠넘기던 날. 어머니는 이웃들에게 불쌍한 아이를 입양했다고 둘러댔고 재석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아내에게 숨긴 채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키우던 그 아이가 남편의 친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10년 전 비 오던 밤 17살의 한별은 짧은 메모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재석은 딸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찾지 않았던 거예요.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웠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갑자기. 한별아. 재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얼어붙은 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재석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고시원 앞 골목에 서서 날이 밝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핥히고 손끝이 얼어붙어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서야 겨우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재석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정말 한별이었을까? 10년 전 한별이가 사라졌을 때 재석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내 몰래 흥신소에 의뢰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알고는 당장 취소하라고 했죠. 미쳤냐? 흥신소에서 입이라도 번긋하면 내 인생 끝이야. 그 애는 알아서 돌아온다. 어머니의 말에 재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몇 년 동안 혼자서 이곳저곳 수소문했지만 17살 소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찾다 지치면 술을 마셨어요. 아내가 잠든 새벽 거실에서 혼자 위스키를 들이켰습니다. 취하면 한별이 얼굴이 떠올랐고 그때마다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아내 몰래 적금도 하나 들었습니다. 한별이 이름으로요. 언젠가 찾으면 주려고 10년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넣었어요. 그게 재석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다니. 한별아. 재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석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젯밤 그 고시원 앞으로 다시 찾아갔어요. 낮에 보니 건물은 더 낡아 보였습니다. 외벽의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창문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어요. 1층에는 작은 편의점이 붙어 있었는데 간판 글씨도 반쯤 지워져 있었습니다. 재석은 건물 맞은편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거기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가 나올 때까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11시쯤 고시원 문이 열렸어요. 재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온 건 그 여자였습니다.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낡은 패딩 점퍼, 청바지에 운동화. 머리는 대충 묶어 올렸고 어깨에는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재석은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어요. 여자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어요. 재석도 같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여자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여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짙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20 정거장쯤 지났을까요?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석도 따라 내렸어요. 버스에서 내린 곳은 주택가 언덕 위였습니다. 여자는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재석은 숨을 헐떡이며 뒤를 따랐습니다. 57살의 체력으로는 벅찬 오르막이었어요. 언덕 꼭대기에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햇살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여자는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석은 멀찍이 서서 건물을 바라봤어요. 요양원? 이 시간에 요양원에 왜 가는 걸까요? 잠시 후 재석은 조심스럽게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접수대가 있었고 간호사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는 면회 왔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셔서요.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간호사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순자요. 김순자 어르신.
2층 302호에 계세요. 근데 지금 점심시간이라 식당에 계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재석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식당이 어딘지 두리번거리며 찾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식당 한쪽에서 아까 그 여자가 일하고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어르신들 앞에 밥상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직원이었던 거예요. 재석은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자는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 앞에 밥상을 내려놓았어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다가 손을 떨어 국을 쏟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테이블 위로 흘렀어요. 어머, 죄송해요. 죄송해요. 할머니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주변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여자가 재빨리 휴지를 가져와 국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르신.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새로 갖다 드릴게요.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할머니의 등을 토닥여주는 손길도 부드러웠어요. 재석은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 아이가 한별이 맞다면 이렇게 착하게 자랐구나.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남을 챙길 줄 아는 아이가 됐구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재석은 황급히 고개를 돌려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재석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까 그 간호사가 서 있었어요. 김순자 어르신 보호자분 맞으세요? 근데 저희 요양원에 김순자 어르신 안 계시는데요. 재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저는 그게 혹시 다른 요양원이랑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네, 아마 그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재석은 서둘러 요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요양원 밖으로 나와 언덕 아래로 내려오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밤에는 술집에서 일하고 낮에는 요양원에서 일한다. 그 사이에 겨우 서너 시간 잠을 자는 거겠죠. 저 낡은 고시원에서. 한별아. 재석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재석은 다시 고시원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건물을 바라봤어요. 해가 기울어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쯤 고시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여자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짙은 눈화장, 빨간 입술. 어젯밤 술집에서 봤던 모습이었어요. 여자는 골목을 빠져나가 종로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밤일을 하러 가는 거겠죠. 재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0년 동안 적금 통장에 돈을 넣으면서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딸을 찾으면 그 돈으로 새 출발을 시켜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별이는 이미 혼자서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내고 있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10년 동안 대체 뭘 한 거야?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어머니라는 글자가 떴어요. 재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늘 아침에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왔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 무슨 일인데? 재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녁에 갈게요. 꼭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서울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택시가 어머니 집 앞에 멈췄습니다. 재석은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어요. 익숙한 집. 하지만 오늘따라 그 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78살의 어머니 오명숙이 서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들어와. 재석은 어머니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자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요즘 어디 다니냐? 네. 사무실에서 연락 왔더라. 오늘 출근 안 했다고. 재석은 움찔했습니다. 아, 그게 몸이 좀 안 좋아서. 거짓말하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싸늘했어요. 재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디 갔었어? 그냥 좀. 한별이 찾으러 갔었냐? 재석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번쩍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해? 그 애가 종로에서 일하는 거 나도 안다. 재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애가 종로에서 일하는 거 나도 안다. 어머니의 말에 재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아세요? 내가 모를 것 같았냐? 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어요. 재석은 멍하니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3년 됐다. 3년이요? 재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년이나 알고 있었으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하게?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어머니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재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머니 앞에서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애가 술집에서 일하는 거 아세요? 안다. 그런데 왜 가만히 계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 그 애가 나한테 연락한 적 있냐? 찾아온 적 있냐?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애는 우리를 원망하고 있어. 당연하지. 우리가 그 애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재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날 밤 재석은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었어요. 재석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7년 전, 재석은 30살이었어요. 그때 재석은 막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참이었습니다. 미래가 창창했어요. 좋은 집안의 여자와 선을 보고 있었고 결혼 얘기도 오가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을 보기 전에 만나던 여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서연이. 같은 동네에 사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재석은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반대했습니다. 그 여자 집안이 뭐냐?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고 어머니는 식당 일한다며. 넌 세무사야. 더 좋은 집안 여자 만나야지. 어머니의 말에 재석은 연희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좋은 집안의 여자, 지금의 아내 박수진과 맞선을 봤어요.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연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석 씨, 나 임신했어. 재석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결혼식은 2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헤어지기 전에 그때 생긴 것 같아. 연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재석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석 씨, 나 어떡해? 나도 모르겠어. 시간을 좀 줘. 재석은 전화를 끊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미쳤냐? 결혼식이 2달 앞인데 무슨 소리야? 어머니, 어떡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 여자한테 돈 줘서 지우라고 해. 지우라고요? 당연하지. 내 인생 망칠 셈이야? 재석은 어머니의 말대로 연희를 만났습니다. 돈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연희야, 미안해. 나 결혼해야 해. 이 돈으로. 그런데 연희는 돈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난 못 지워.
이 아이는 내 아이야. 연희야. 재석 씨는 결혼해. 난 혼자서 키울게. 연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재석은 수진과 결혼했습니다. 연희는 혼자서 아이를 낳았어요.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한별. 재석은 몰래 연희를 찾아갔어요.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봤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손가락이 콩알만 했어요. 예쁘다. 재석은 아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3개월 후 연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재석 씨, 나 아파. 병원에 가봤는데 암이래. 재석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암이라고? 자궁암이래. 출산하면서 발견이 늦어졌대. 수술해야 한대. 연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재석은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럼 아이는 한별이는 어떻게? 나 수술 받는 동안 누가 봐줘야 해. 재석 씨, 부탁이야. 잠깐만 맡아줘. 수술 끝나고 회복되면 내가 다시 데려갈게. 재석은 고민했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연희의 사정이 너무 딱했어요. 결국 재석은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 좀 봐주세요. 잠깐만요. 뭐? 이 애가 그 여자애냐? 네. 그 여자가 수술받아야 한대요. 잠깐만 봐주세요. 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이놈의 자식? 결혼해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죄송해요. 수술 끝나면 데려간대요. 잠깐만요. 어머니는 마지못해 아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웃들 눈이 있었어요. 갑자기 아기가 생기면 이상하게 볼 테니까요. 입양했다고 해. 불쌍한 아이 입양했다고. 어머니는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이웃들은 믿었어요. 착한 일한다며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연희의 수술은 잘 되지 않았어요.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됐대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고 회복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어요. 연희는 아이를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별이가 돌이 되기 전 연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석은 장례식장에서 펑펑 울었어요. 연희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재석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연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재석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별이 어떡하죠? 어떡하긴. 여기서 키워야지. 근데 수진이한테 뭐라고. 입양한 애라고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어머니는 단호했어요. 재석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별이는 어머니 집에서 자랐습니다. 재석의 딸인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아이. 할머니 집에 사는 입양아로 알려진 아이. 재석은 가끔 어머니 집에 들러 한별이를 봤어요. 하지만 아내 수진이 있을 때는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들킬까봐 무서웠거든요. 한별이는 조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치를 많이 봤어요. 웃는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할머니, 나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한별이가 물으면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 엄마 아빠는 하늘나라 갔어. 그래서 할머니가 너 데려온 거야. 한별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자신은 부모 없이 입양된 불쌍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재석은 그런 한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17년이 흘렀습니다. 한별이는 17살이 됐어요. 조용하고 눈치 빠른 아이는 이미 모든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별이가 어머니의 서랍을 뒤지다가 서류 한 장을 발견했어요. 출생신고서였습니다. 거기에 적힌 아버지 이름. 한재석? 한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재석? 할머니가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 가끔 집에 오는 그 아저씨. 할머니. 한별이는 서류를 들고 어머니에게 갔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그걸? 아버지가 한재석 아저씨예요? 저 아빠가 살아있는 거예요? 한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래, 재석이가 내 아빠야. 한별이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리를 부여잡고 울었어요. 왜요? 왜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왜?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한별이는 짧은 메모 한 장만 남기고 집을 떠났어요. 저는 가요. 찾지 마세요. 어머니는 그 메모를 금고에 넣고 재석에게 전화했습니다. 한별이가 나갔다. 네, 어디로요? 몰라. 메모만 남기고 갔어. 재석은 허겁지겁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어요. 빈 방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찾아야죠. 경찰에 신고해야. 신고하면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신고하면 내가 아빠라는 게 다 밝혀져. 내 인생 끝나는 거야. 알아서 돌아온다. 기다려. 재석은 어머니의 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별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한별이가 5살이 되던 해 재석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세무조사였어요. 재석이 맡았던 거래처 중 하나가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불똥이 재석에게까지 튀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재석은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잘못한 건 없었지만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세무사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친구의 사업에 연대보증을 섰던 게 터졌어요. 친구가 부도가 나면서 재석에게 5천만 원이 넘는 빚이 떨어졌습니다. 친구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끊겼어요. 재석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재석을 불렀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세무조사 받으면서 내 신상이 다 털리잖아. 만약에 한별이 존재가 알려지면 어떡할 거야? 재석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혼외자 있다는 거 알려지면 사회생활 끝이야. 수진이네 집안에서 어떻게 나오겠어? 어머니, 그럼 어떡해요? 당분간 이 집에 오지 마. 한별이 얼굴도 보지 말고. 네, 너랑 한별이 닮은 거 누가 눈치채면 끝이야. 알겠냐? 재석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 재석은 어머니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 무렵 5살 한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한별이는 어린 나이에도 눈치가 빨랐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 나 유치원 가도 돼요? 안 돼. 넌 여기서 놀아. 왜요? 옆집 민지도 유치원 다녀요. 시끄러.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한별이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무서웠거든요. 동네 아이들이 놀러와도 할머니는 한별이를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같이 놀고 싶다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한별이는 방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한별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해 겨울, 재석이 집에 왔습니다. 한별이는 아버지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가끔 오는 아저씨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녕, 한별아.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저씨는 웃으며 과자 봉지를 내밀었어요. 이거 먹어.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한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가 할머니의 눈치를 보더니 손을 걷었어요. 그리고 금방 가버렸습니다. 한별이는 과자 봉지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한별이가 7살이 됐을 때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 가니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친구들이 생겼고 선생님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한별이는 금방 다른 아이가 됐어요.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가 주워온 아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한별이는 못 들은 척했어요. 학교에서 가족 그리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그림을 그렸어요. 엄마, 아빠, 동생, 강아지까지 알록달록한 가족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한별이는 도화지 앞에서 멈춰 있었어요. 뭘 그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한별아, 왜 안 그려? 저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래, 그럼 할머니 그려도 돼. 한별이는 할머니를 그렸습니다. 도화지 한가운데에 할머니 한 명, 그리고 옆에 작게 자신을 그렸어요. 선생님은 그 그림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별이는 그게 더 서러웠어요. 한별이가 10살이 되던 해 추석이었어요. 재석이 가족들과 함께 할머니 집에 왔습니다. 재석 옆에는 예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 손을 잡은 남자아이도 있었습니다. 한별이보다 3살 어린 아이였어요. 한별이는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재석은 한별이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마치 한별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저녁 식사 시간, 한별이는 부엌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웃으며 식사를 했어요. 할머니는 재석에게 고기를 올려주고 손자 민준이에게도 반찬을 집어줬습니다. 한별이는 혼자 부엌에서 찬밥을 먹었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남자아이 민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누나, 왜 여기서 먹어? 그냥 거실에서 같이 먹지. 왜 혼자 있어? 한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누나, 우리 식구 아니야? 한별이는 그 말에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이는 뛰어갔고 한별이는 혼자 남았어요. 그날 밤 한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10살짜리 아이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식구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있어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은 한별이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점점 커져갔어요. 7해가 더 흘렀습니다. 한별이는 17살이 됐어요. 그리고 그해 한별이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을 입양했다던 할머니의 아들, 가끔 과자를 주던 그 아저씨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것을. 그날 밤 한별이는 집을 떠났습니다. 주머니에는 3만 원뿐이었어요. 갈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한별이는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 쭈그려 앉아 비를 피했습니다. 17살 소녀의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17살 한별이는 그날 밤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주머니에는 3만 원, 휴대전화도 없었어요. 갈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비가 그치고 새벽이 밝았습니다. 한별이는 젖은 옷을 입은 채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서울역 대합실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옆에는 짐 보따리를 짊어진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한별이를 힐끗 봤어요. 아가, 집 나왔냐? 한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휴, 요즘 애들. 집이 있으면 집에 가야지. 할머니는 혀를 차며 돌아앉았어요. 한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어요. 3만 원으로는 하루에 김밥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몸도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한별이는 서울역 근처 식당에 들어갔어요. 저 일자리 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한별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몇 살이야? 17이요. 학교는? 안 다녀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거지할 수 있어? 하루 3만 원 줄게. 밥은 줄 테니까. 한별이는 그 자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설거지하고 테이블 닦고 바닥 쓸고 손이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한별이는 버텼어요. 그렇게 3개월을 일했습니다. 식당 창고 한 구석에서 잤어요. 돈은 거의 모으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빠듯했거든요. 18살이 됐을 때 한별이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아주머니가 가게를 정리하게 됐거든요. 다시 갈 곳이 없어졌어요. 한별이는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월세 25만 원짜리 방, 창문도 없는 2평짜리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한별이에게는 처음으로 생긴 내 방이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어요. 밤에는 치킨집에서 배달 포장을 했습니다.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잤지만 그래도 살 수 있었어요. 20살이 됐을 때 한별이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했어요. 처음으로 뭔가를 해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취직했어요. 월급이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활은 빠듯했어요. 그 무렵 한별이는 우연히 할머니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동네 지인을 통해서였어요. 할머니가 암에 걸렸대요. 수술비가 없어서 힘들어한다고. 한별이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원망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별이는 돈을 보냈어요. 자신의 통장에서 조금씩 빼서 익명으로 할머니 병원비 계좌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별이 자신도 몰랐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미워해도 완전히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23이 됐을 때 요양원 월급만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할머니 병원비를 계속 보내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생활비는 바닥이 났어요. 그때 같이 일하던 언니가 말했습니다. 한별아, 돈 급하면 내가 아는 데 있어. 밤에 몇 시간만 일하면 돈 꽤 돼. 어떤 데요? 단란주점. 노래방 같은 데야. 이상한 짓 안 해도 돼. 그냥 술 따르고 노래 부르는 거야. 한별이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별이는 밤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요양원, 밤에는 술집. 새벽 3시에 고시원으로 돌아와 4시간 자고 다시 아침에 출근했어요. 몸이 망가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할머니 병원비, 자신의 생활비, 미래를 위한 저축.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25이 됐을 때 한별이는 자신이 왜 이렇게 사는지 문득 생각했어요. 나를 버린 사람들을 위해 왜 내가 이러고 있지?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방법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올해 27살.
한별이는 여전히 낮에는 요양원에서 밤에는 술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술집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손님석을 바라봤어요. 구석자리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한별이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지? 화장 속에서 한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것도 안 본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온 한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년 만에 아버지를 봤어요. 저 사람이 나를 알아봤을까? 알아봤으면 어떡하지? 아니, 알아보면 뭐가 달라지는데? 한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17살 때처럼. 그때도 이렇게 울었어요. 소리 없이 혼자서. 나한테 왜 이래?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한별이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자. 저 사람이 다가와도 모른 척하자. 10년 전에 이미 끝난 일이야.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양원으로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한별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흐린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10년 전 그날 밤처럼. 한별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재석이 딸을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재석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딸에게 다가가지도 그렇다고 잊어버리지도 못했습니다. 매일 밤 술집 앞을 서성이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석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사장, 후배 세무사, 대학 동기.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들이 쉴 새 없이 떴어요. 재석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석아, 너 인터넷 봤냐? 지금 당장 검색해봐. 내 이름으로. 대학 동기 민철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재석은 휴대전화로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유명 세무사 한재석, 숨겨진 딸이 술집에서 일한다? 기사 제목이 화면 가득 떴습니다. 클릭하자 시사 유튜버 배지훈 TV의 영상이 나왔어요. 젊은 남자가 카메라를 보며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종로에서 잘 나가는 세무사 한재석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딸은 현재 술집에서 일하고 있고 입양된 게 아니라 결혼 전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딸이라고 했습니다. 영상은 15분짜리였어요. 재석의 사무실 외관, 거래처 목록, 과거 기사들까지 다 파헤쳐 놓았습니다. 재석은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27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어요.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아내 수진이었어요. 재석은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전화는 10번 넘게 울리다 끊어졌고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당장 집으로 와. 재석은 문자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당장 와. 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재석은 택시를 잡아 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날카로운 눈빛이 재석을 쏘아봤습니다. 어머니는 휴대전화를 내밀었어요. 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냐?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했지? 누가 제보한 거야? 재석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머니와 자신뿐이었으니까요. 아니,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한별이. 재석의 머릿속에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설마 한별이가 제보한 걸까요? 복수를 위해서? 어머니도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년이 제보한 거 아니야? 아니면 누가 알아? 재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셋뿐이었으니까요. 일단 절대 나서지 마. 영상에 답변하지 말고. 모르쇠로 일관해. 재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한재석 세무사님이시죠? 저는 배지훈 TV 배지훈입니다. 한별이라는 여성이 친딸이 맞습니까? 재석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어요.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재석은 결국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다시 종로로 향했어요. 한별이를 만나야 했습니다. 종로 골목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재석은 결심하고 술집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시끄러운 음악과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재석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한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별이요? 오늘 안 나왔는데요. 연락도 안 되고 아마 아픈가 봐요. 웨이터의 말에 재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별이가 사라졌다. 한별이가 사라졌다는 말에 재석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술집을 나와 고시원으로 달려갔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 낡은 건물 앞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관리인 아저씨를 찾았어요. 졸린 눈을 비비며 나온 아저씨에게 한별이 방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재석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302호 한별이요. 제가 아버지입니다. 재석은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냈어요. 아버지라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3층으로 안내했어요. 좁은 복도는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고 벽에는 곰팡이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302호 앞에서 아저씨가 멈췄어요. 아까부터 인기척이 없었다고, 오늘 출근 안 하고 하루 종일 방에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재석은 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어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문고리를 잡아당기자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두 평 남짓한 방 안에 한별이가 있었습니다.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어요.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재석은 달려가 한별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한별아. 한별이는 눈을 떴습니다. 충혈된 눈, 창백한 얼굴,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왜 여기? 한별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재석은 한별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고열이었습니다. 40도는 넘어 보였어요. 열이 이렇게 높은데 왜 병원을 안 가? 지금 당장 가자. 괜찮아요. 그냥 감기예요. 한별이는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쓰러졌어요. 재석은 다급하게 한별이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한별이는 재석의 손을 뿌리쳤어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까까지 힘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저기가 서려 있었어요. 왜 여기 온 거예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더니 이제 와서요? 재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별이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나가세요. 저 혼자 있을게요. 한별이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어요. 옆방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재석은 문 앞에 서서 망설였어요. 하지만 한별이는 벽을 보고
돌아 누웠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재석은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은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어요. 재석은 딸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으니까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재석아, 너 지금 어디야? 고시원이요. 한별이가 아파서. 뭐, 미쳤냐? 유튜브 영상 때문에 난리인데 거기 갔다가 누가 보면 어떡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기자들이 사무실 앞에 진을 치고 있고 거래처에서 전화가 빗발친다고 했습니다. 재석은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했어요. 하지만 아픈 딸을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을게요. 재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 말을 거역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어머니 말을 거스른 적이 없었는데 복도 끝 창문 앞에 앉았어요. 차가운 바닥이 엉덩이를 시리게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별이 방문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어요. 새벽 1시쯤 복도에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재석은 눈을 감지 않았어요. 새벽 3시쯤 한별이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한 기침이었어요. 재석은 벌떡 일어나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한별이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기침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다시 기침을 했습니다. 이불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재석은 살금살금 들어가 이불을 주워 한별이에게 덮어줬습니다. 한별이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석은 딸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창백한 얼굴, 가늘게 떨리는 눈꺼풀. 27년 전 병원에서 처음 봤을 때는 주먹만 한 얼굴이었는데 재석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다시 복도에 앉았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아침 7시쯤 한별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한별이가 나왔어요. 얼굴색은 여전히 안 좋았지만 어젯밤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재석을 보더니 멈춰 섰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설마 밤새. 아플 때 혼자 두고 갈 수 없잖아. 한별이는 한참 재석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원망과 당혹과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쳤어요? 복도 바닥이 얼마나 찬데. 괜찮아. 너는 좀 어때? 열 내렸어? 한별이는 대답하지 않고 세면실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한별이가 나왔습니다. 세수를 한 얼굴이 조금 맑아 보였어요. 머리를 묶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출근해야 해요. 요양원. 오늘은 쉬어. 아직 열 있잖아. 쉴 수 없어요. 돈 벌어야 하는데. 한별이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재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7살짜리 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하러 가야 하는 현실이. 재석은 자신이 돈을 줄 테니 하루만 쉬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별이는 필요 없다며 가방을 메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재석은 뒤를 따랐어요. 한별아, 유튜브 영상 봤어. 내가 제보한 거야? 한별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뭐라고요? 유튜버가 나에 대해 영상 올렸어. 숨겨진 딸이 있다고. 한별이의 눈이 커졌어요. 나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왜 내가 그래야 하는데요? 재석은 그럼 누가 한 건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물었어요. 한별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몰라요. 근데 요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한별이는 일주일 전부터 누가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어요. 술집에서 일할 때, 요양원 갈 때,
누가 지켜보는 것 같았대요. 처음엔 기분 탓인가 했는데 멀리서 보기만 하는 30대쯤 되는 남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재석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군가 한별이를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거예요. 대체 누가? 왜? 재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딸을 몰래 미행하고 그 정보로 돈을 벌려는 자가 있었습니다. 한별아, 당분간 조심해. 내가 알아볼게. 한별이는 피식 웃었어요. 이제 와서요? 말로만 하지 마세요. 한별이의 뒷모습이 계단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재석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했어요. 재석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는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튜버 배지훈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체 그자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타겟으로 삼았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재석은 아는 형사 박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는 재석과 대학 동기였어요. 졸업 후 경찰이 됐고 지금은 서울 강남서 강력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세무 관련 자문이 필요할 때 종종 재석에게 연락하던 사이였어요. 재석은 준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튜버 배지훈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어요. 누가 제보했는지, 그자가 어떤 사람인지. 준호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석은 초조한 마음으로 연락을 기다렸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재석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거래처 절반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는 재석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위선자, 자식 버린 놈, 술집 보내놓고 세무사라고? 악플이 끝없이 달렸어요. 재석은 휴대전화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수지는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재석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 메모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설명할 때까지 친정에 있을게요. 재석은 메모를 구겨 쥐었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27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준호야, 알아봤어? 응. 근데 재석아, 이거 좀 이상해. 배지훈이라는 놈, 본명이 김태호야. 34세, 프리랜서 기자 출신인데 이놈이 너 영상 올리기 전에 누군가한테 돈 받은 흔적이 있어. 2천만 원. 재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군가 2천만 원을 주고 재석을 폭로하게 한 거예요. 누가 보낸 건데? 그건 아직 확인 중이야. 며칠만 더 기다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석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누군가 돈을 주고 자신을 폭로하게 했다. 계획적인 거였습니다. 재석을 이렇게까지 망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음 날 재석은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재석의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어요. 2천만 원이라니 누가 그런 돈을 들여서 재석을 망하게 하려는 거냐고 했습니다. 재석은 자신도 모르겠다고 원수진 사람이 있나 생각해봤는데 모르겠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사업상 경쟁자가 아니냐고 물었지만 재석은 너무 개인적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별이 존재를 아는 사람이 제보한 거니까요.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재석은 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혹시 뭐 하시는 거 있어요? 뭘 알아? 나도 모르는 일이야. 어머니의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재석은 의심이 들었지만 더 캐물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재석은 밤새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한별이 존재를 아는 사람. 어머니, 자신, 한별이. 그리고 재석은 갑자기 떠오른 이름에 소름이 끼쳤어요. 민준. 아들 민준이가 24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눈치도 빨랐고 설마 민준이가? 재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이 그럴 리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꼬리를 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재석은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민준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재석을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재석은 민준을 회의실로 데려갔어요. 문을 닫고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재석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유튜버한테 제보한 거야? 민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 내가 한 거야, 아니야?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석은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해줘. 제발. 그런데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먼저 말씀하셨어야죠. 재석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10살 때부터 알았다고 했어요. 할머니 집에 있던 그 누나가 아버지 딸이라는 거. 언젠가 할머니가 전화하시는 걸 들었대요. 한별이 얘기하시면서 재석이 딸이라고.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왜 그 누나는 항상 부엌에서 밥을 먹었을까? 왜 할머니는 그 누나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 왜 아버지는 그 누나랑 눈도 안 마주치셨을까? 재석은 눈을 감았어요. 10살짜리 아이가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은 그래도 참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언젠가 말씀해 주실 줄 알았대요. 근데 20년이 지나도 말 안 하셨다고. 평생 숨기실 거 아니냐고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석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20년 동안 혼자 그 비밀을 안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저한테 하지 마세요. 그 누나한테 하세요. 평생 버림받고 산 누나한테요.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석은 급하게 물었어요. 민준아, 그럼 유튜버한테 제보한 건 내가 한 거야? 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까지 비겁하지 않아요. 아버지처럼. 문이 닫혔습니다. 재석은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민준이 아니라면 누가?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재석아, 찾았어. 배지훈한테 돈 보낸 사람. 오명숙이야. 재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명숙. 어머니였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응. 2천만 원이 오명숙 계좌에서 나갔어. 배지훈 계좌로. 재석은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가 유튜버에게 돈을 주고 재석을 폭로하게 한 거예요. 왜? 대체 왜? 재석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가야 했어요.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재석은 회의실을 나와 사무실을 빠져나갔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집 주소를 말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어머니 얼굴뿐이었어요. 평생 자신을 지켜주던 어머니, 한별이를 숨기라고 했던 어머니,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왜? 택시가 어머니 집 앞에 멈췄습니다. 재석은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재석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배지훈한테 2천만 원 보낸 거 어머니죠? 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무표정해졌어요. 들어와. 설명해 줄게. 재석은 아는 형사 박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는 재석과 대학 동기였어요. 졸업 후 경찰이 됐고 지금은 서울 강남서 강력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세무 관련 자문이 필요할 때 종종 재석에게 연락하던 사이였어요. 재석은 준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튜버 배지훈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어요. 누가 제보했는지, 그자가 어떤 사람인지. 준호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석은 초조한 마음으로 연락을 기다렸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재석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거래처 절반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는 재석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위선자, 자식 버린 놈, 술집 보내놓고 세무사라고? 악플이 끝없이 달렸어요. 재석은 휴대전화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수지는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재석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 메모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설명할 때까지 친정에 있을게요. 재석은 메모를 구겨 쥐었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27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준호야, 알아봤어? 응. 근데 재석아, 이거 좀 이상해. 배지훈이라는 놈, 본명이 김태호야. 34세, 프리랜서 기자 출신인데 이놈이 너 영상 올리기 전에 누군가한테 돈 받은 흔적이 있어. 2천만 원. 재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군가 2천만 원을 주고 재석을 폭로하게 한 거예요. 누가 보낸 건데? 박순자라는 사람이야. 78살,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어. 재석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박순자.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데?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건 나도 몰라. 더 알아볼까? 응, 부탁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석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박순자. 대체 누구일까요? 재석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2천만 원이나 들여서 폭로를 시킨 걸까요? 다음 날 재석은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혹시 어머니가 아는 사람인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재석의 말을 듣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박순자? 그 이름이 왜 나와? 어머니 아세요? 이 사람이 누군데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별이 친엄마 어머니야. 재석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27년 전에 내가 만났던 여자 있잖아. 한별이 낳은 그 여자 친정어머니야. 재석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7년 전 한별이 친엄마 영희. 재석은 숨이 막혔어요. 영희. 27년 전에 만났던 여자. 한별이를 낳은 여자. 그 여자의 친정어머니가 박순자였습니다. 재석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7년 전 영희와 만났던 때를. 영희는 재석보다 3살 어렸어요. 27이던 재석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고 영희는 근처 꽃집에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몇 달 사귀었어요. 그러다 영희가 임신했습니다. 재석은 당황했어요. 결혼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집안이 안 맞는다고, 재석 앞길에 방해가 된다고. 결국 재석은 영희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영희는 울면서 아이를 지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재석은 양육비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희는 한별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출산 직후 영희에게 암이 발견됐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영희는 한별이를 낳고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석 어머니가 한별이를 데려왔어요. 친정에서 키울 형편이 안 된다고 차라리 아버지 쪽에서 키우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물론 며느리한테는 비밀로 하고 할머니 집에 맡겨서 키우는 조건이었어요. 재석은 그때 영희 부모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요. 하지만 얼굴만 잠깐 보고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어머니, 그 사람이 왜 이제 와서? 원한이 있겠지. 딸 죽고 손녀도 빼앗기고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근데 어떻게 한별이가 술집에서 일하는 걸 알았을까요? 그건 나도 몰라. 혹시 한별이랑 연락하고 있었나? 재석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외할머니 박순자. 27년 동안 원한을 품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복수를 한 거예요. 어머니, 저 그 사람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뭐? 만나서 뭐하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직접 들어봐야죠. 그리고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알아서 해라. 나는 더 이상 관여 안 할게. 재석은 어머니 집을 나왔습니다. 준호에게 전화해서 박순자의 주소를 물었어요. 안산시 단원구. 준호가 알려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 안산에 도착했어요. 낡은 빌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3층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재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단을 올라갔어요. 301호.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흰 머리의 노인이 서 있었어요. 등이 굽고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재석을 보더니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왔구나. 한재석? 재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올 줄 알았지. 내가 찾아낼 거라고 생각했어. 들어와. 박순자는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재석은 떨리는 다리로 뒤를 따랐습니다. 좁은 거실이었어요. 낡은 소파, 오래된 TV.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재석은 액자를 보고 숨이 멎었어요. 영희의 사진이었습니다. 27년 전 24살의 영희. 웃고 있는 얼굴.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사진이 있었어요. 한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한별이. 5살쯤 되어 보이는 한별이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앉아.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재석은 소파에 앉았어요. 박순자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재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순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짓이라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유튜버한테 돈 주고 저를 폭로하게 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했어. 그게 왜? 박순자의 눈에서 분노가 타올랐어요. 27년이야. 27년 동안 기다렸어. 박순자의 눈에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27년 전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했어요. 영희가 24살이었다고. 꽃처럼 예쁜 애였는데 재석 때문에 망했다고. 재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박순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27년 전 일을 하나하나 꺼내놓았습니다. 영희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박순자는 기뻤대요. 손녀나 손자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영희가 아이 아버지랑 결혼할 거라고 했을 때도 기뻤어요.
딸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재석이 헤어지자고 했어요. 결혼은 못하겠다고, 양육비만 보내겠다고. 영희는 미친 듯이 울었대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임신한 몸으로 매일 울었어요. 박순자는 그런 딸을 보면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낳겠다고 했대요. 엄마 없는 아이로 만들 수 없다고.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출산하고 나서 몸이 이상했대요. 검사해보니까 암이었어요. 이미 3기였습니다. 재석은 눈을 감았어요.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영희가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재석은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괜히 갔다가 일이 커진다고. 3개월이었대요. 영희가 버틴 게 3개월. 한별이 얼굴 한 번 더 보겠다고 이 악물고 버텼다고.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재석은 장례식장에도 안 왔다고 했어요. 아이 엄마가 죽었는데 얼굴도 안 비쳤다고. 재석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사실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기만 하고 도망쳤어요. 무서웠거든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박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한별이를 데려갔다고. 재석네 집에서 키우겠다고. 박순자는 이를 악물었어요. 자신은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재석 어머니가 돈을 들이밀었다고. 양육비 명목으로. 가난하니까 돈으로 입막음한 거라고. 재석은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줬다고요? 그때 형편이 안 좋았대요. 남편이 사업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고. 어쩔 수 없이 한별이를 보냈다고 했어요. 평생 후회했다고. 박순자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한별이가 어떻게 컸는지 아냐고 물었어요. 재석네 집에서. 재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유치원도 못 갔다고 했습니다. 가족 사진에도 못 들어갔다고. 밥도 따로 먹었다고. 투명인간이었다고. 박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재석 어머니가 그랬다고. 자기 손녀를 그렇게 키웠다고. 그런데 재석은 뭘 했냐고. 아버지라면서 뭘 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재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17살에 집 나갔더라고 했어요. 3만 원 들고. 그 어린 게 혼자서 세상에 나갔다고. 박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자신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한별이가 어디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10년 동안 몰랐다고. 재석도 몰랐습니다. 재석도 10년 동안 한별이를 찾지 않았어요. 그러다 1년 전에 알았다고 했어요. 한별이가 어디 있는지. 박순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우연히 종로에서 봤다고 했어요. 술집에서 나오는 걸. 처음엔 자기 눈을 의심했대요. 설마 손녀가 저런 데서 일하나. 재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확인해봤다고 했습니다. 맞았다고. 한별이었다고. 27살 된 손녀가 술집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박순자는 재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조사했다고 했어요. 재석에 대해서. 세무사 한재석. 사업 잘 되고 아들 잘 크고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 목소리에 독이 서렸어요. 딸은 버리고 손녀는 술집에 보내놓고 재석은 떵떵거리며 살았다고. 이게 공평하냐고 물었습니다. 재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폭로했다고 했어요. 세상에 알려야 했다고. 재석이 뭘 했는지, 어떤 놈인지. 박순자는 숨을 골랐어요. 2천만 원이 아깝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지만 아깝지 않았다고. 딸 원한, 손녀 원한, 이걸로 풀 수 있으면. 재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순자의 원한이 이해됐어요. 27년 동안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요? 죄송합니다. 재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영희한테도, 어머니한테도, 한별이한테도 정말 죄송합니다. 박순자는 콧웃음을 쳤습니다. 죄송하다고? 그 말이 무슨 소용이냐고. 이제 와서 그래도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전부 다. 재석은 눈물이 났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제가 한별이한테 제대로 사과할게요. 아버지로서 책임질게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박순자는 재석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라고. 재석 네 집안 사람들 말은 못 믿는다고. 재석은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어요. 박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한 가지 해달라고 했어요. 한별이한테 물어봐 달라고. 아빠가 연락해도 되냐고. 만나도 되냐고. 그 애가 허락하면 재석을 용서할 생각을 해보겠다고.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한별이한테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재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순자의 집을 나오면서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뉴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유명 세무사 숨겨진 딸 논란, 딸 한별 씨 인터뷰 예정. 재석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한별이가 인터뷰를 한다고요? 재석은 급하게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배지훈 TV에서 내일 오후 3시에 한별이 단독 인터뷰를 방송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재석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별이가 무슨 말을 할까요? 자신을 얼마나 원망하는지 전국에 말할까요? 재석은 차에 뛰어올랐어요.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별이 고시원으로. 인터뷰 전에 만나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재석은 한별이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302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한별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붉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별이는 왜 또 왔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재석은 한별이를 바라봤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일 유튜브 인터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별이는 피식 웃었어요. 창피해서 그러냐고, 아버지 체면 구기니까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재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한별이가 상처받을까봐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인터뷰하면 한별이도 얼굴 공개되고 악플 달리고 신상 털린다고. 한별이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 한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석의 말이 맞았거든요. 인터뷰를 하면 한별이도 세상에 얼굴이 알려집니다. 술집에서 일한다는 것도. 그러면 한별이 인생이 더 힘들어질 수 있었어요. 재석은 자신은 상관없다고 했어요. 욕먹어도 되고 사업 망해도 된다고. 근데 한별이는 안 된다고. 재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7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준 아버지가 이제 와서 이런 말하는 거 웃기다는 거 안다고. 근데 이것만은 말하고 싶었다고. 한별이는 재석을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눈에 스쳤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재석은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한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자기도 고민했다고. 인터뷰할지 말지. 처음엔 하려고 했대요. 세상에 다 말하려고. 아버지가 뭘 했는지, 할머니가 뭘 했는지. 한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막상 카메라 앞에 앉으니까 무섭더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 요양원에서 잘릴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질까? 재석은 가슴이 아팠어요. 한별이는 복수하고 싶으면서도
자신의 삶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한별이는 인터뷰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고. 재석은 뭔지 물었어요. 한별이는 재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공개적으로 인정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아버지 딸이라고.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다고. 한별이는 할머니한테 사과도 받고 싶다고 했어요. 직접. 재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사과할까요? 평생 고집만 부리던 어머니가. 하지만 재석은 어머니한테 말해보겠다고, 꼭 사과하시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한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고 했어요. 외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재석은 눈이 커졌어요. 한별이는 엄마 쪽 할머니 얼굴도 모른다고, 살아계신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재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별이는 친엄마도 모르고 외할머니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재석 쪽 사람들한테만 학대받으면서. 재석은 외할머니가 한별이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말했어요. 오늘 만나고 왔다고. 안산에 살고 계시고 78이라고. 한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기한테 가족이 있었다고. 엄마 쪽에. 재석도 눈물이 났어요. 미안하다고 진작 연결해줬어야 했는데. 27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아버지 자격 없는 거 안다고. 근데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한별이는 한참 동안 재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기도 미워하는 거 지쳤다고. 20년 넘게 미워했더니 이제 힘들다고. 한별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용서는 못한다고. 아직은. 근데 기회는 주겠다고. 진짜 변했는지 보여달라고.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날 밤 재석은 한별이 방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별이가 기회를 줬어요.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재석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사무실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재석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에게 혼외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딸 한별이라고.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재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27년 전 비겁하게 도망쳤다고. 아이 엄마가 암으로 죽었을 때도 딸이 어떻게 크는지 관심도 없었다고. 딸은 유치원도 못 가고 가족 취급도 못 받고 결국 17살에 집을 나갔다고. 10년 동안 찾지도 않았다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재석은 자신이 쓰레기 같은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한별이에게 그리고 세상에 사과드린다고. 재석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고시원에서 휴대전화로 지켜보던 한별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일주일 후 재석은 한별이를 데리고 안산으로 갔어요. 박순자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순자가 나왔어요. 한별이를 보더니 눈물이 터졌습니다. 한별아, 우리 한별이. 박순자가 한별이를 끌어안았어요. 한별이도 울었습니다. 외할머니라고, 자기가 한별이라고. 알아. 우리 손녀. 내 엄마 닮았어. 영희 닮았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재석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달 후 재석은 어머니를 설득해서 한별이 앞에 데려왔어요. 어머니는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한별이와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어요. 재석이 한별이한테 사과하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 후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짧은 말이었지만 어머니가 평생 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한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한별이는 술집을 그만뒀어요. 재석이 학비를 대줘서 간호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제대로 공부해서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재석의 사업은 반토막이 났지만 다시 일어서고 있었어요. 거래처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재석이 달라졌다는 걸 알아봤어요. 아내 수진도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재석의 진심을 보고 용서했어요. 수진은 한별이를 만났습니다. 어색했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한별이를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지금은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됐어요. 어느 날 한별이가 재석에게 전화했어요. 주말에 시간 있냐고. 외할머니가 식사하자고 하셨다고. 아버지도 같이 오래요. 재석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가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한별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응?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죠? 재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전화가 끊어졌어요. 재석은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바라봤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딸에게서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어요. 늦었지만 이제야 가족이 됐습니다. 한별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서적 방임에 관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별이는 맞거나 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 안에서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밥은 따로 먹고 사진에는 빠지고 이름 대신 그 애라고 불렸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구나. 기대하면 버림받으니까 아예 기대하지 말아야지.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스스로 버텨야 해. 한별이가 17에 3만 원 들고 집을 나간 것도, 낮에는 요양원에서 밤에는 술집에서 일한 것도, 자기를 버린 할머니 병원비를 몰래 낸 것도 전부 이 신념에서 비롯된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복합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한 번의 큰 충격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상처가 쌓여서 생기는 마음의 병이에요. 복합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과도한 책임감을 지고 자신을 소모하면서 살아갑니다. 타인을 먼저 살피고 정작 자기는 뒤로 밀어요. 한별이가 그랬듯이.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희망적인 건 한별이가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에 혼자 세상에 나와서도 스스로 일어섰고 아무도 안 도와줘도 버텨냈고 원망할 자격이 충분한데도 할머니 병원비를 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용서는 못한다고 했어요. 아직은. 하지만 기회는 주겠다고. 이게 한별이의 성장이었어요. 미워하는 데 지쳐서가 아니라 자기 삶을 위해 내려놓기로 선택한 거예요. 정서적 방임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운 상처입니다. 맞은 자국은 없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구멍이 생겨요. 혹시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별이가 남일 같지 않으셨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상처는 진짜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별이처럼 언젠가는 자기 삶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게 용서든 거리두기든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것이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